매우 아픕니다. 그러면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연락 주세요. 절대 처방전 이런 거 없더라고요. 네. 이런 것 자체가 유럽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하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코로나19 우리나라도 뭐 불안불안하다 하지만 보면 이 다른 나라 상황들 보면 특히 미국과 유럽은 굉장히 뭐 정점에 와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희망이 좀 있는 게 점점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유럽에 대해서는 걱정이 참 많은데요. 이 코로나19가 유럽 경제 안에서 도대체 어떤 파고를 만들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글로벌 경제, 특히 유럽 경제를 연구해 오신 한국외대 강민옥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신 법무부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유럽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돼 갈지 굉장히 궁금한 것들을 다 풀어갈까 하는데요. 이 코로나19에서 특히 유럽에선 가장 최전선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게 이탈리아 같은데, 이탈리아는 요즘에 바이러스와 공존을 고민한다 할 정도로 지금 뭐 굉장히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상황과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네. 이탈리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확진자 수를 보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규모를 넘어서죠. 이제 중국이 예전에 엄청나다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랬었죠. 결국은 이제 8만 명을 찍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확진자가 없는 걸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건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그걸 가정하고 맞다고 네. 가정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죠. 보면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통계를 보니까 확진자가 13만 2천 명. 예.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3,600명 정도 늘어났고 네. 하루에 사망하는 분들이 그거보다 몇 배씩 많은 이제 이런 규모죠. 근데 이제 이런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당국은 이제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빛이 보인다 그러고 다 요즘 빛이 보인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탈리아는 정말로 빛이 보이는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아. 확진자가 하루에 제일 많을 때는 거의 10,000명, 하루에 10,000명, 사망자도 1,000명 이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그것과 비교해 보면 확진자 수는 절반 이하로, 그다음에 사망자도 이제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커브를 그려보면 이제 커브의 기울기는 이제 완연히 낮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단계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탈리아가 이렇게 많이 퍼지고 또 확진자도 많이 나온 데는 중국과의 관계도 좀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정황상으로 보면은 관계가 없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요. 반면에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예 부를 때조차 뭐 차이니즈 디지즈라던가 이 중국에서 이제 유래했다고 이렇게 딱 규정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에서 정상급의 정치인이 중국을 그렇게 지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지금은 이게 중국에서 유입이 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의 확산을 막는데 오히려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주로 지중해 그리고 그 라틴계 국가들이거든요. 스페인이라던가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 관광 대국이라는 특징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기존의 중국계 자본이라던가 관광객의 유입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발 어떤 그런 그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따지면은 사실 이탈리아보다는 한국이 중국하고 더 밀접하죠. 뭐 지리적으로나 뭐 인적 관계로나. 따라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특징, 그다음에 방역 체계, 제도, 문화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탈리아가 원래 경제가 좋았다면 모르겠는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셧다운을 하다 보니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하고 이탈리아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탈리아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0%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제 맞이하면서 이탈리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후에 이제서야 겨우 10년에 걸쳐서 2008년 수준으로 회복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터지니까 지금 경기가 더 지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 한 2010년에서 12년 때 남유럽에 재정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그리고 아일랜드까지 다 IMF와 유럽연합의 구제 금융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당시 구제 금융을 받지 않고 잘 넘겼습니다. 반면에 이 남유럽 국가들은 구조 조정을 심하게 이제 추진했던 반면에 이탈리아는 구조 조정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제 침체 속에서 있어 왔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경기가 지금 전망에서는 올해 마이너스 3%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탈리아가 유럽 내에서 가장 국가 채무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GDP 대비로 보면은 한 130% 정도 돼서 지금 그리스 다음으로는 이제 높은 국가로 돼 있는데 국가 채무의 총량을 보면 유럽 내 1위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안정 성장 협약이라고 해서 재정 규율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민간 소비, 투자 다 침체되는 상황에서 남은 거는 이제 정부를 통한 경기 부양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묶여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네, 이탈리아란 나라가 지금 장사를 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도 있고 관광업도 있고 이렇다고 그러지만 제조업도 따지고 오면 소위 말하는 명품들 결국은 민간인들의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 소비도 다 죽어 있고 관광은 지금 거의 안 되다시피 하니까 이탈리아의 주력 산업들이 지금 다 지금 위기 상황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남부와 북부와 차이가 크지요. 특히 이제 북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밀란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기계공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해 있지만 남부 지역은 관광 산업을 빼고 나면 사실 별다른 산업이 없는 이제 그런 지역이거든요. 남북 격차가 이제 원래 큰 데다가 이번에 특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타격을 크게 입었던 지역은 이제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성장 동력을 이끌어가던 그나마 이제 제일 여력이 있던 지역들이 이번에 이제 큰 타격을 이제 입게 됐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탈리아가 걸어갈 길은 사실 상당히 EU 체제 안에서 이탈리아가 독자 생존을 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까지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부채를 더 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독자적인 금융 정책을 하기도 지금 어려운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이탈리아가 이제 유로권에 묶여 있지 않다면 과감한 이제 재정 지출이나 통화 증발을 통해 가지고 통화 가치 하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출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에 묶여 있는 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조 자체를 이제 유지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구조죠. 이탈리아가 지금 주력 산업들도 지금 위기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정책도 없고 이탈리아가 좀 어떻게 좀 살아날 방법이 있는지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봐야 될 관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로서는 어떤 방법을 좀 쓸 수 있을까요? 일단 이탈리아 내에서는 코로나 본드를 발행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코로나 본드라는 게 이제 EU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국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정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이제 정부 부채가 급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정 압박을 받게 되니까 결국 다른 EU 회원국들한테 이제 구조를 어느 정도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독일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약간 좀 미온적입니다. 사실 남유럽 재정 위기 지난 7, 8년 전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이 남유럽 국가들이 공동의 채권을 발행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본드 채권 이름을 유로본드라고 불렀죠. 근데 그때도 독일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이유는 도덕적 해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독일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남유럽의 국민들을 구제해 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게 독일의 반대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독일의 의견이 바뀌었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상황이 어려운데. 예, 근데 과거하고 조금 다른 거는 과거에는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을 지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병이 확산되는 이 속도를 보면은 이게 한 국가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고요. 또 이게 독일 경제도 직격탄을 이제 거의 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독일 여론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한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 EU 회원국들이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독일이라던가 이런 좀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이 단순히 유럽의 경제뿐만 아니라 EU 통합의 틀 자체를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각자 도생해야 되는 이런 길로 간다면 결국 이탈리아 같은 국가는 EU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유로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네, 갑자기 이렇게 EU 통합 문제까지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갑자기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도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 뭐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도 네. 뭐 괜찮은 줄 알았더니 갑자기 스웨덴도 뭐 그렇죠. 비상 상태에 걸리고 네. 지금 유럽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유럽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한계를 어떻게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뭐 유럽 이후에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독일, 정치력에서는 이제 프랑스 그렇게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가 현재 사망률 확진자 수가 이제 거의 10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9만 8천 명 정도고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스페인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되고 있고요. 사망자도 이제 8,9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루에 발생하는 분이 사망자가 이제 800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자로만 보면은 유럽에서 지금 제일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그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해왔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한 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할 때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헬기로 군용 헬기로 하다가 이것도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떼제배를 개조해가지고 환자를 나르면서까지 지금 이제 버텨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비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제 불이 타오르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실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제일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그동안 이제 무상의료, 영국의 네. NHS를 비롯한 뭐 스웨덴의 좀 무상의료들이 되게 잘 발달해 있고 네. 평균 수명으로 봐도 높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사는 이제 국가였는데 제가 취재도 몇 번 간 적이 있거든요. 핀란드나 이런 네. 나라들 얼마나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가 예. 취재를 직접 간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는 그 뒷면을 이면을 보면 그만큼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대한민국은 이제 의료 보험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낸 그렇죠. 보험료를 가지고 이제 가는 그 우리가 이제 보험 혜택을 받는 데 비해서 이런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이제 세금이죠.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지자체가 병원을 이제 운영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까지는 세금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보지 무상의료를 않았었나요? 위해서는 그게 더 낫다라고 이제 네. 생각들을 했는데 문제는 세금으로 한다라는 것들은 뒤집어 말하면은 재원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험이 만약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났다. 네. 그럼 내년에 당장 보험료를 그만큼 인상을 시켜가지고 내면 돼요. 우리가 좀 더 유연했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 복지 국가들이라고 하는 곳들은 의료 수요를 차단하는 게 사실 그동안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병원에 가봐야지. 그러면 일반의도 아니고 전문의를 만나서 간단한 처방을 받고 바로 다시 약을 받아서 올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스웨덴에서 제가 있는데 몸이 많이 아팠다. 네. 그럼 전화를 듭니다. 전화를 들면 의사랑 통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간호사랑 먼저 통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매우 아픕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확률로 뜨거운 물 많이 드시고 네. 비타민 섭취하시고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연락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하면 이제 그제서야 일주일 후에 이제 일반의 진료를 잡아주고 네. 예. 그래서 일반인을 본 다음에 다시 만약에 이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전문의까지 보는 데만 해도 거의 한 달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문의 처방이 내려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무상의료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돈 걱정 없이 좋은 네. 처치를 받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세금으로 가기 때문에 의료 수요를 최대한 차단은 했고 그다음에 그 차단된 수요에 맞춰서 빠듯하게 이제 의료 시스템을 유지를 해왔던 게 사실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의 체제였던 거죠 보면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냉전 이후에 이제 세계화를 거치면서 각 돈 들어갈 곳이 이제 많아지고 공공 부분이 취약해지다 보니까 많이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와 비슷한 이제 공적 보험 체제들, 거긴 또 경쟁 보험 체제죠. 이제 보면은 네. 예, 그런 체제인데 비해서 이제 스웨덴이나 이제 이런 국가들은 이제 국가가 이제 세금으로 하는 체제들이었는데 묘하게 세금으로 이런 공적 공공 의료를 하는 국가들이 치명타를 입고 있고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와 비슷한 이제 보험과 민간이 이제 공존하는 체제들은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잘 견디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동안에 좀 뭐 북유럽 또는 유럽에 대한 좀 환상이 있었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도 유럽을 좋은 사례로 생각해서 굉장히 취재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다음에 그에 대한 회의가 자꾸만 드는 것처럼 유럽 경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유럽 연합이라는 곳이 지금까지 하나로 통합되면서 통화도 하나로 쓰고 육로를 통해서 경제가 하나로 이 모든 게 다 움직이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누려왔던 것들이 이번에 혹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유럽 경제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전환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유럽 경제의 특징이 침체로 갈 경우에는 동반 침체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 국가만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영내 무역과 금융 경로를 통해서 워낙 이 서로 간의 거래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한 국가가 이제 침체가 되면은 뭐 다른 국가도 침체가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최대 금융 투자국은 이탈리아입니다. 네. 또 이탈리아와 독일 간의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 양국 간의 무역 투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연쇄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유럽 경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영내 가치 사슬이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버스 같은 비행기를 보면은 최종 조립은 프랑스 툴루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부품들은 다 독일에서 오고 뭐 스페인에서 오고 영국에서 오고 최종 집결지가 이제 프랑스일 뿐이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장점이었잖아요. 예, 장점이었죠. 네. 근데 반면에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많은 EU 회원국들, 특히 쉥겐 협정 국가들이 이제 일시적인 국경 통제를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3월 말까지 보면은 14개국이 국경 통제를 발표를 했는데 네. 그 국가들 실제로 보면 그 14개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물자가 이동하는 것들이 어려워지고요. 물론 뭐 생필품 이동 이런 것들은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시간이 더 지체된다거나 뭐 필수적인 어떤 인적 재원이 이동하지 못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유럽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럽 경제를 보면은 2014년에서 17년 사이가 확장기였어요. 네. 근데 17년 이후에 차츰 경기가 하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 하강 요인을 보면은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던가 유럽 내의 정치적 불안, 브렉시트 뭐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하강 국면으로 갈 소지가 높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경기 전망을 보면은 유로존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올해 마이너스 2.2% 성장할 거다. 이렇게 벌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이 이벤트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딱 2번밖에 없어요. 네. 80년에 제2차 석유파동이 왔을 때, 그다음에 97년 외환위기 왔을 때 그렇게 딱 드문 일인데요. 두 번밖에 없는 이런 일인데 이런 일이 유럽에서는 지금 2008년에 한 번, 네. 그다음에 2011, 12년에 2년 연속해서 한 번, 또 2020년에 또 한 번 일어나는 거니까요.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지금 취약해졌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가 좀 있었잖아요. 저 나라는 정말 산업도 튼튼하고 유럽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웬걸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난 다음에 독일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도 좀 보여줬고 이번에도 뭔가 독일이 좀 뭐 재정을 풀면서 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딱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 독일이 과연 유럽에서 지금 역할이 이렇게 계속 줄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독일은 왜 이러고 있을까? 도대체 유럽연합 뭐 하는 거냐? 독일 어디 갔냐? 저게 선진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었나? 지금 각자 도생으로 가면은 모두가 잃을 게 많아요. Round one, fight.